새벽 5시 서울 구로구 낡은 고시원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 밑에서 낡은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오른쪽 뒤꿈치가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발목이 아팠지만 새 신발을 살 돈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하린의 얼굴에는 어젯밤 편의점 야간 근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 갈라진 입술, 손등에 난 상처들. 24살 여자의 얼굴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하리는 혼잣말을 하며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는데 옆방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봐, 지금 몇 시인데 물소리를 내. 잠이나 자. 하리는 재빨리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공동 화장실 앞에서 고시원 주인 김 사장을 마주쳤습니다.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하린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월세 언제 줄 건데? 벌써 이틀 지났어. 하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알바비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에이, 또 그 소리야? 고아원 출신이라고 동정심에 받아줬더니 맨날 이 모양이네. 오늘 저녁까지 안 주면 짐 싸. 김 사장은 하린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린은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하린은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어젯밤 야간 근무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보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처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아이는 아마 이번 한 학기만 알바하고 그만둘 것입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니까요. 하지만 하린에게는 그만둘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탄 하린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차는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빼곡하게 알바 스케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6시부터 10시 카페 알바, 오후 2시부터 6시 편의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대리기사,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일도 목요일도. 하리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월세 45만 원, 식비 5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핸드폰 요금 6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돈은 만약을 위해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강남역에 내린 하리는 고급 카페 앞에 섰습니다. 블루문 카페, 커피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하리는 여기서 오전 알바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매니저 박수진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하린 씨, 늦었어요. 3분이나. 하린은 핸드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5시 58분. 출근 시간은 6시였습니다. 아직 2분 남았는데요. 준비 시간 생각 안 해요? 앞치마 메고 손 씻고 하면 딱 3분이잖아요. 오늘 30분 더 일하고 가요. 하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반박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카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손님 한 명이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여기요. 아메리카노 미지근한데요. 박수진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 씨, 온도 확인 안 했어요? 확인했는데. 확인했으면 이렇게 미지근하게 나가요? 다시 만들어드리고 사과해요. 할인은 새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손님에게 갖다 왔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대학도 안 나온 주제의 일은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할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을 못 간 건 할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20살 생일 그날부터 할인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모을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카페 알바가 끝났습니다. 할인은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 다음 알바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 점장 최대식은 40대 후반의 남자로 항상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야, 할인. 오늘 담배 재고 정리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손님이 또 더럽게 써놨더라고. 네. 할인은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변기는 토사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할인은 구역질을 참으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편의점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맥주와 안주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얼마야? 28,000원입니다. 남자 중 한 명이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가씨, 퇴근하고 시간 있어? 형들이랑 한잔 할래?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바빠서요. 에이, 뭐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 밥이라도 사줄게. 그때 점장 최대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우리 직원 괴롭히지 마세요. 남자는 혀를 차며 나갔습니다.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나간 직후 최대식이 할인을 노려봤습니다. 야, 너 손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예. 손님이 친하게 말 걸었으면 웃으면서 대답을 하든가. 장사가 안 되잖아.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편의점 알바가 끝나고 할인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시간은 없었습니다. 밤 10시부터 대리기사 일이 있었으니까요. 할인은 다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대리기사 일은 할인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건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첫 번째 콜이 들어왔습니다. 강남 클럽 앞이었습니다. 할인이 도착하자 술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아, 기사님. 죄송해요. 좀 많이 마셨네요. 남자는 차에 올라타더니 뒷좌석에 들어 누웠습니다. 할인은 목적지를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남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힘들어. 진짜 힘들어.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남자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남자는 할인에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팁이었습니다. 할인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차를 돌렸습니다. 새벽 2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하리는 녹초가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리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의 꿈이었습니다. 하리는 5살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면회를 왔지만 하린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린아, 너는 왜 엄마 아빠가 없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하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10살 때는 입양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하린을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어린 아이를 원했습니다. 하린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15살 때는 고아원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버려졌어요? 선생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하린은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으니까요. 고아원에서는 소에게 지원금을 줬지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하린은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알바 개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하린아, 너 요즘 너무 바빠. 우리 언제 만나? 미안해. 나 진짜 시간이 없어. 그럼 다음에 연락할게.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24살이 된 지금 하린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린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편의점 밖 어두운 골목, 낡은 모자를 쓴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린이 퇴근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딸아.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인 대한건설 본사 건물 최상층 72세 강만수 회장의 집무실은 고요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만수는 그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 한 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였습니다.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 3개월에서 6개월. 강만수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사실 강만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이상했으니까요.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강만수에게 가족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24년 전에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갓 태어난 딸도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그날 이후 혼자 살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대한건설을 키우는 것,
그것이 강만수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강만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되는 걸까?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그때 집무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회장님, 주치의 선생님 오셨습니다. 비서 김태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김태영은 강만수 곁에서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이어 주치의 박영민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보셨죠?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남았나? 박영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6개월입니다. 짧으면 3개월. 치료는 항암 치료를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기이기 때문에. 강만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네. 수고했어. 박영민은 더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강만수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방에는 강만수와 김태영만 남았습니다. 김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만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영이, 예, 회장님, 나 이렇게 죽어도 되는 걸까? 김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만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살았네. 돈은 많이 벌었지. 회사도 키웠고. 하지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회장님,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누구에게 가는 거야? 국가? 아니면 먼 친척들? 강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습지. 8천억을 모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다니. 김태영은 조용히 강만수의 옆에 섰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그였기에 강만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께는 따님이 계셨습니다. 강만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딸? 예. 24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4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아내 윤희는 갓 태어난 딸 할인을 안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강만수는 회사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강만수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윤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리고 딸 할인도 사망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전복되면서 아이가 튕겨나갔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강만수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살아갈 이유까지. 하지만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회사가 있었으니까요. 직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강만수는 감정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24년 동안. 회장님, 김태영의 목소리가 강만수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 혹시 따님이 살아계실 가능성은 없을까요? 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망 신고가 됐는데.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건. 김태영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한 번 더 조사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만약 따님이 살아계신다면. 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만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국내 최고의 조사 전문 회사를 고용했습니다. 24년 전 교통사고를 다시 조사해 주게. 내 딸, 하린이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네. 조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만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살아있을까 하는 희망과 그럴 리 없다는 절망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째 되는 날 조사팀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만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말해보게. 따님, 살아계십니다. 순간 강만수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24년 전 사고 당일 따님은 차에서 튕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데려갔습니다. 누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따님은 그 후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이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아린. 조사팀장은 서류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따님의 기록입니다. 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에는 고아원 입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강아린. 생후 3개월. 2001년 8월 15일 입소. 두 번째 장에는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린아. 세 번째 장에는 최근 사진이 있었습니다. 24살의 하린이었습니다. 지친 얼굴, 낡은 옷,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자. 지금 어디 있나? 서울 구로구에 거주 중입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고 아르바이트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만수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인가. 회장님, 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모르고 있었어. 24년 동안. 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고아원에서 자라고 혼자 고생하고 나는 그걸 모르고 여기서 편하게 살았단 말이야. 김태영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찾지 않았어. 시신이 없었으면 끝까지 찾았어야 했는데. 강만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72년을 살며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는 재벌 회장이 그날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린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강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딸을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딸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태영이. 예, 회장님. 하린이 주변을 조사해. 누가 내 딸을 괴롭혔는지, 누가 상처를 줬는지 모조리 찾아내. 김태영은 강만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72년을 살며 쌓아온 냉혹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하린아. 아빠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사흘 뒤 서울 구로구 낡은 골목길. 한 노인이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해진 바지, 더러운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강만수였습니다. 강만수는 일부러 거지처럼 변장했습니다. 딸 할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태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승합차 안에 앉아 강만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무전기를 통해 대답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면 할인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하지만 괜찮아. 나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적 있거든. 강만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가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벌가 3세로 태어나 평생 부유하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할인이 사는 고시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5시 반 고시원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나왔습니다. 강만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24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할인은 피곤한 얼굴로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만수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할인은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강만수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계단 중간에서 강만수는 헛발을 디뎠습니다. 강만수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인은 강만수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강만수는 처음으로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고맙네. 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계단 위험해요. 할인은 강만수가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지 않고 함께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냥 돌아다니려고. 추운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떠났습니다. 강만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김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인이 탄 지하철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그날 이후 강만수는 매일 할인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할인이 일하는 카페, 편의점, 대리기사 사무실 근처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만수는 할인이 일하는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할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니저 박수진이 할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인 씨, 컵 깨졌어요. 몇 번을 말해요. 조심하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 해요? 이거 월급에서 까야겠네. 강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딸을 괴롭히는구나. 강만수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태영이, 블루문 카페 매니저 박수진. 신상 조회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김태영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박수진 32세. 학력은 전문대 졸업.
직장 경력 8년. 하지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뭔가 이 여자 과거에 횡령 전과가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00만 원을 빼돌렸다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합의로 무마됐습니다. 강만수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내 딸을 가르치려 든단 말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지켜보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강만수는 카페 근처 골목에서 박수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10시 박수진이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통화하며 걸어갔습니다. 응, 나 오늘도 그 멍청한 애 엄청 갈궜어. 대학도 못 간 주제에 건방지게. 강만수는 그 말을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강만수는 편의점 앞에서 할인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할인이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걸어갔습니다. 강만수는 일부러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인이 지나가다 강만수를 발견했습니다. 저번에 봤던. 괜찮으세요? 좀 어지러워서. 할인은 재빨리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당 떨어지시면 위험해요. 고맙네. 강만수는 음료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할인은 그가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집은 어디세요? 집은 없어. 할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복지관 가보셨어요? 거기서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나 같은 늙은이는 아무도 안 도와줘.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강만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많이는 못 드리지만 따뜻한 거 드세요. 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혼자 힘들게 살아봐서 알아요.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겠어요. 할인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강만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김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십시오. 태영아. 예, 회장님.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한 아이였어. 나 같은 거지한테도 돈을 주고 가더라고. 강만수는 할인이 준 2만 원을 꽉 쥐었습니다. 이 돈 평생 간직할 거야. 내가 받은 돈 중에 가장 소중한 돈이야. 그날 밤 강만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그리고 할인을 괴롭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할 때가 왔다고. 태영아, 준비해. 이제 시작이야. 예, 회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너를 찾아갈게. 그리고 며칠 후 강만수는 마침내 할인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사막, DNA 검사와 충격적인 재회, 강남구 대한건설 본사 회장실. 강만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강만수와 강아리는 친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강만수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인아. 문이 노크되었고 김태영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할인이에게 연락했나? 예. 오늘 오후 3시에 본사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단 무슨 일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강만수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강만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스웨터와 바지였습니다. 딸을 처음 만나는데 너무 격식 차리는 건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대부분이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할인 씨 로비에 도착하셨습니다. 김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데려와. 예, 회장님. 강만수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아니, 앉아야 하나? 서 있어야 하나? 그는 계속 자세를 바꿨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깨끗하게 빠른 것 같지만 오래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넓은 회장실을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왜 저를 여기로? 강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4년 만에 마주한 딸. 할인은 강만수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저번에 길에서?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도와줬지.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진짜요? 그때 그 할아버지시네요. 그런데 왜 여기? 강만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할인아, 앉아라. 네. 할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만수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줄래? 할인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뭔가요? 강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4년 전, 내 아내와 딸이야. 할인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 예쁜 분이시네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걸? 강만수는 할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네, 그 아기가 너야. 순간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 내가, 내 딸이야. 할인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강만수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만수는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DNA 검사 결과야. 너와 나는 친부녀 관계가 확실해. 할인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24년 전 내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나는 내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경찰이 사망 신고를 했거든. 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넌 죽지 않았어. 누군가 너를 데려갔고
고아원에 맡겼지.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아니야. 강만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할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2세 재벌 회장이 24세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아, 넌 버려진 게 아니야. 아빠가 너를 잃어버린 거야.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24년 동안 너를 찾지 못했어. 내가 혼자 고생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강만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고 알바를 3개씩 하고 고시원에서 혼자 울고 나는 그 모든 걸 몰랐어. 하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라니. 강만수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아빠가 이제부터 너를 지켜줄게. 내가 힘들었던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행복하게 해줄게. 할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할인은 강만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강만수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24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문 밖에서 김태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인이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아빠,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아빠는 왜 저한테 거지 행세를 하신 거예요? 강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면 넌 믿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내 주변을 먼저 지켜보고 싶었어. 그래서 일부러, 내가 어떤 아이로 자랐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더 일찍 말씀하시지. 미안해. 아빠가 용기가 없었어. 강만수는 다시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이제부터 아빠 집에서 살래? 넌 더 이상 고시원에 살 필요 없어. 알바도 그만두고.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알아. 하지만 아빠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예. 강만수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아빠, 췌장암이야. 말기고 남은 시간이 길어야 6개월이야.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너를 찾았어.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할인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안 돼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괜찮아. 아빠는 너를 찾았으니까. 이제 여한이 없어. 강만수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너한테 상처 준 사람들 다 찾아내서 벌을 주고 싶어.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간 일인걸요. 아니야. 내 딸을 괴롭힌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 강만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빠가 늦게나마 너를 지켜줄게. 할인은 강만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할인아, 믿어줄래? 아빠를?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을게요, 아빠. 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딸. 그날부터 할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지하 회의실. 강만수는 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조사팀 직원 5명이 서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진과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영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할인 씨를 괴롭힌 사람들 명단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확대되었습니다. 편의점 점장 최대식, 45세. 할인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람은 매장 매출을 조작하고 본사 물품을 빼돌린 전과가 있습니다. 강만수는 팔짱을 낀 채 사진을 노려봤습니다. 계속해. 두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카페 매니저 박수진, 32세. 할인 씨에게 학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으며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과거 전 직장에서 횡령 전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고시원 주인 김철수, 58세. 할인 씨에게 방음이 안 되는 방에 과도한 월세를 청구했고 하루라도 늦으면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람은 무허가로 고시원을 운영 중이며 세금 탈루 혐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 불법 사채업자 이만석, 41세. 할인 씨에게 연 30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했습니다. 이자는 폭력 전과가 3번 있으며 현재도 여러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전 남자친구 정우진, 28세. 할인 씨와 6개월 교제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며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김태영은 설명을 마치고 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상 5명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강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 전부 대가를 치르게 해. 어느 정도 선까지? 강만수는 김태영을 돌아봤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하지만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 전부 되갚아 줄 거야. 다음 날 저녁 할인이 일하던 편의점. 최대식은 평소처럼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정장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점장 최대식 씨 맞으십니까? 최대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본사 감사팀입니다. 매장 운영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최대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사요? 갑자기 무슨? 매출 조작, 물품 횡령, 직원 임금 체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죠. 잠깐만요. 이게 무슨... 감사팀은 냉정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대식 점장님, 지난 3년간 매출 조작으로 약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본사 물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대식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직원 강아린 씨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최대식은 강만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저번에 그거지? 강만수는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지? 그래, 내가 거지 행세를 했지. 우리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딸? 강아린. 내 딸이야. 최대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만수는 최대식 앞에 섰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한테 뭐라고 했지? 대학도 안 나온 주제라고 했나? 그건 우리 딸이 대학을 못 간 건 돈이 없어서야. 알바를 3개씩 해야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런 딸한테 자네는 폭언을 하고 부당하게 일을 시켰어. 강만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부터 자네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감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대식 점장님, 즉각 해고 조치됩니다. 그리고 횡령한 금액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시면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최대식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강만수는 최대식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딸한테 사과해. 무릎 꿇고. 예, 지금 당장. 최대식은 떨리는 몸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밤 할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 씨, 본사에서 연락 왔는데요. 최대식 점장이 해고됐대요. 그리고 밀린 임금 전액 지급된대요. 할인은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빠, 일주일 후 블루문 카페. 박수진은 평소처럼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사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사무실로 좀 와봐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사무실에는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강아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박수진 씨가 강아린 씨에게 지속적으로 학력 차별 발언을 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한 정황이 있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대학도 안 나온 주제의 일은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박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력 차별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장이 박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수진 씨, 이게 사실이에요? 사장님, 저는 그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카페 이미지 다 깎아먹을 뻔했잖아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박수진 씨는 과거 전 직장에서 횡령 전과가 있으시죠? 이런 분이 직원 관리를 한다는 게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박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부로 해고해요. 당장 나가세요. 사장님, 나가요. 당장? 박수진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골목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만수였습니다. 박수진 씨. 박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할인이 아버지? 그래. 자네가 우리 딸한테 한 말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만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우리 딸한테 해.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 학력이 전부가 아니야. 강만수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박수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이 살던 고시원. 김철수는 평소처럼 로비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씨 맞으십니까? 그런데요. 구청 건축가입니다. 이 고시원 무허가 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고시원 허가 다 받았어요. 서류 제출하시죠. 김철수는 당황하며 서류를 찾았지만 제대로 된 허가증은 없었습니다. 이건 오래돼서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금 탈루 의혹도 있어서 국세청 조사 들어갑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그때 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은? 내가 이 건물세 주인이야. 어제 매입했지. 김철수는 입을 벌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자네는 오늘부터 여기서 나가야 해. 내 건물에서. 안 돼요. 제발. 강만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한테 뭐라고 했지? 고아원 출신이라고 봐주는 줄 아냐? 그 말 기억나나? 김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딸이 월세를 하루 늦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알바를 3개씩 해도 돈이 모자랐어. 그런 딸한테 자네는 문을 잠가버렸어. 강만수는 퇴거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김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 이만석은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큰 거래가 있다는 말에 기대하며. 하지만 방에 들어가자 경찰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만석 씨 맞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불법 대부업, 협박, 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경찰은 이만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때 강만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만석 씨, 당신은 누구요? 강아린의 아버지야. 자네가 우리 딸한테 빌려준 돈, 연 300% 이자였지? 이만석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합법적인 이자율은 연 20%야. 자네는 불법 사채업자고 우리 딸을 협박했어. 강만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한테 받은 돈 전액 돌려줘. 그리고 감옥에서 반성해. 제발 경찰관님 데려가 주십시오. 이만석은 끌려나갔습니다. 복수 오전 남자친구 정우진. 마지막 복수 대상은 정우진이었습니다. 정우진은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우진이 출근하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정우진 씨 사무실로 좀 와보세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인사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우진 씨 회사 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뭐라고요? 지난 6개월간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총 800만 원. 정우진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실수가 6개월이나 지속됐다고요? 그리고 강아린 씨라는 분에게 빌린 돈 300만 원도 갚지 않으셨죠? 정우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사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아린 씨의 법률 대리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아니, 정우진 씨,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횡령한 금액 전액 변제하십시오. 정우진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서 강만수를 마주쳤습니다. 정우진 씨, 당신은 강아린의 아버지야. 정우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강만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을 이용했지. 순진한 걸 알고 돈도 빌려가고 마음도 가지고 놀았어. 죄송합니다. 사과는 우리 딸한테 해. 그리고 빌린 돈 갚아. 이자까지. 강만수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네가 갚아야 할 금액이야. 원금 300만 원, 이자 포함해서 350만 원.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정우진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강만수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딸 인생에 나타나지 마. 모든 복수가 끝난 날 밤, 강만수는 할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 정말 다들, 응, 전부 정리했어. 할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그냥 잊고 살았을 텐데. 강만수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아빠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너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넌 이제 자유로워. 할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강만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해야 할 일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만수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만수는 할인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할인아, 앉아라. 네, 아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할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 아직 그런 말하기 일러요. 강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인아, 아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아빠, 강만수는 서류를 할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아빠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대한건설 지분, 부동산, 주식, 현금 전부 합쳐서 8,200억 원. 할인은 눈이 커졌습니다. 8,200억? 응. 그리고 이 모든 걸 너한테 상속하려고 해. 아빠, 이건 너무 많아요. 저는 강만수는 할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 유일한 가족이고 이 돈을 누구에게 주겠어?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하지만 저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강만수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24년을 혼자 버텨온 걸 아빠는 알아. 그 강인함으로 이 재산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야. 할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아빠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강만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공식적인 유언장 작성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한건설 이사진, 변호사들, 공증인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본인 강만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전 재산 8,200억 원을 유일한 딸 강아린에게 전부 상속한다. 서명이 끝나자 공증인이 확인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린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만수는 하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하린아, 아빠가 몇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아빠. 첫째,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둘째, 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 고아원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아빠를 잊지 마.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하린은 강만수를 꽉 안았습니다. 잊을 리 없어요, 아빠.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강만수는 하린 인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장.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서 강만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만 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죠. 제 딸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4년 만에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고 혼자 생계를 꾸려야 했던 제 딸. 강만수는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딸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래서 오늘 하린 인재재단을 설립합니다. 강만수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재단은 매년 1,000억 원을 투입해서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학비, 생활비, 취업 지원 모두 제공합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왜 딸의 이름을 재단 이름으로 하셨습니까? 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거든요. 거지한테도 돈을 주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아이요. 그런 딸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하린은 강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아빠가 고마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그로부터 2달 후 강만수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강만수 옆에는 하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강만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이제 갈 시간이야. 아빠, 가지 마세요. 하린아, 아빠 행복했어. 마지막에 너를 만나서. 강만수는 하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평생 아빠 사랑한다. 하린아. 그리고 강만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재벌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하지만 하린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 속에 누운 아버지만 보였습니다. 아빠, 정말 가셨네요. 하린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것들 잘 지킬게요.
그리고 아빠가 원하시던 대로 힘든 사람들 도울게요. 하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장 뒤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자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박영수. 하리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에게. 자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네. 24년 전 그 일.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자네 딸 하린이를 데려간 건 나였네. 교통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발견했을 때 나는 충동적으로 아이를 데려갔네.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하린이를 우리 딸로 키우려고 했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했네. 결국 고아원에 맡겼지. 자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네. 자네의 오랜 친구였던 나는 자네를 배신했네. 용서해주게. 하리는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영수? 이 이름. 하리는 아버지의 친구 명단을 뒤져봤습니다. 박영수, 강만수의 대학 동창이자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5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하리는 김태영을 불렀습니다. 비서님, 박영수라는 분 아세요? 김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를 데려 제게소 간 사람이래요. 김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예. 회장님이 하린 씨를 찾기 시작했을 때 박영수 씨의 편지를 발견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하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아빠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는데, 네. 회장님은 박영수 씨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고 또 과거의 친구였으니까요. 김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하린이를 괴롭힌 사람들에게만 하겠다. 과거는 과거로 묻겠다고. 하린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날 밤 하린은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아빠, 저 박영수 아저씨 편지 읽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빠는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용서하셨네요. 그게 아빠다운 거예요. 하리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빠, 저도 용서할게요. 박영수 아저씨를,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하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재단으로 더 많은 사람들 도울게요. 그게 아빠가 원하시던 거잖아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하린 인재 재단 1주년 행사. 하린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린 인재 재단 이사장 강하린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사랑도 재산도 그리고 새로운 삶도. 하린은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겠다고 하리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재단은 5천 명의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지원했습니다. 학비, 생활비, 취업 지원 모두 제공했습니다. 청중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이 없을 때까지. 하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제가 잘하고 있죠? 그날 밤 하리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하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것들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의 사랑도. 하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평생.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4년을 혼자 버텨온 하린이가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